안녕하세요. 도전 한 문제. 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에서는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문제, 민법에서는 혼동에 관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요 카페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카페 가서 보시면 되고요. 자,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한 설명은 옳은 거 찾는 거네요. 옳은 거. 장래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한 대출 방식은 체증 분할 상환 방식이 아니죠. 왜요? 장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주로 젊은 층한테 맞는 게 체중 분할 방식이죠. 왜냐면 우리가 원금 균등 상환,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하고 체증 분할 방식이 있는데 초기에 가장 돈을 많이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 건 원금이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이 중간이고 체증은 초기에는 조금 내요. 그러다가 점점 갈수록 많이 내는 게 얘는 점점 갈수록 많이 내는 게 뒤에 많이 내는 게 체증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래 소득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차입자가 체증 분할 방식이 적합한 거죠. 젊은 층. 그죠? 자,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2번. 매 기에 원리금의 합계액이 동일한 것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아니라 원리금이 균등해야 되니까 원리금의 합계액이 동일해야 되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이어야죠. 그죠? 이것도 틀렸고. 자, 3번. 초기에는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원금을 상환해 가면서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는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자, 볼까요? 초기에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원금을 상환해 가면서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작아지는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맞습니다. 여기서 요게 맞는 거예요. 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처음에 원리금이 같아야 돼요. 원리금. 똑같은 돈을 계속 갚아 나가야 돼요. 원금은 어때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이 요렇게 같아야 돼. 그러면 처음에는 이자를 많이 내다가 이자가 점점 요런 식으로 줄어들잖아요. 그죠? 이 이자가 원금을 갚아 나가니까 갚는 이자도 점점 줄어들고 원금은 똑같아. 근데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원리금이 동일한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원금은 조금 내고 대부분 다 이자가 차지하다가 점점점 이제 이자가 요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자가 점점점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에 높다가 원금을 상환해 가면서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작아지는 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대출 만기까지 대출 기간의 총 이자 수입의 크기는 총 이자 수입의 크기죠. 그러면 이자 수입이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 수입이 크려면 원금을 최대한 초기에 적게 갚아야지 이자가 점점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자 수입이 큰 게 요 체증 상환 방식이에요. 요 놈이 처음에 원금을 가장 조금 갚기 때문에 이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원리금, 그 다음에 원금이 초반에 원금을 제일 많이 갚죠. 그렇기 때문에 총 이자 수입은 원금이 가장 적죠. 그래서 이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체증, 제일 총 이자 수입이 크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그 다음에 원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출 초기 총부채 상환 비율 DTI는 체증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더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DTI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DTI가 분모가 소득이죠. 소득. 그러면 여기서 소득이 같다고 치고 분모가 뭐냐 그러면 원리금에 갚는 원리금, 갚아야 되는 원리금이거든요. 뭐 기타 부채도 있지만, 그런데 보세요. 처음에 초기에 체증 상환 방식이 돈을 더 많이 갚아요? 아니면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더
많이 갚아요. 원금 균등 상환이 돈을 더 많이 갚으니까 아까 여기서 이자 수입도 얘가 제일 적다 그랬죠. 그러니까 초기에 대출 초기에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리금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분자가 커. 근데 체증 방식은 조금 갚으니까 되게 조그매. 그러면 이 전체 값이 분자가 큰 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죠. 그러니까 체증 상환 방식은 분자가 작으니까 전체 값도 작아질 거란 말이야. 따라서 대출 초기 총부채 상환비율 DTI가 체증 상환 방식보다 원금 균등 상환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게 체증 방식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답은 뭐예요? 3번입니다. 3번. 자, 민법에 관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혼동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자, 1번에 갑소유의 부동산의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는 을이 갑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에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은 경우 을의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2번 지문을 먼저 좀 한번 보고 1번을 나중에 볼게요. 둘 다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유권이 지상권자에게 넘어갔어. 먼저 2번을 먼저 볼게요. 2번에 갑소유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했대요. 을이. 그 말은 뭐가 되냐면 여기 토지가 있는데 이게 갑소유인데 등기를 보면 소유권자가 을이에요. 을. 아니 갑이야. 갑이고 지상권을 취득했다니까 여기 1번에 이렇게 지상권 을 이렇게 돼 있었죠. 을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대요. 그러면 이제 요 소유자로부터 지상권자가 요 토지를 아예 사버렸어요. 그래서 소유권자도 누가 되냐면 을이 된 경우죠. 이런 경우에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소멸해요. 여기 뭐 다른 사람의 권리가 없으니까. 근데 1번도 이거하고 유사해요. 어떻게 되냐면 갑소유의 부동산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갑에 대한 채권담보 목적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죠. 근데 지상권은 혼동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세요. 1번은 그야말로 을이 요 토지를 매매로 산 거예요. 매매로. 근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채권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니까 요 소유권은 등기가 비록 을로 되겠지만 등기 원인은 뭐 양도담보겠죠. 그죠? 양도담보. 그렇게 되면은 소유자가 을이 아니라 누구예요? 등기는 비록 을 앞으로 돼 있지만 갑이 소유자죠. 그렇기 때문에 혼동으로 요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 소유자가 을이 아니니까. 비록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더라도.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아요. 1번도 맞고 2번도 맞더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3번. 자, 갑소유 건물에 을이 임차권의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날 병의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을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권은 소멸을 하지 않는다. 요걸 보고 봐봐요. 일단 갑소유 건물이니까 등기가 건물이 있는데 등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소유권자가 갑이에요. 이렇게 갑으로 돼 있어. 자, 그리고 임차권의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날 저당권이 됐으니까 저당권보다 임차권이 선순위라는 얘기예요. 선순위. 만약에 배당을 받게 되면, 그죠? 그래가지고 등기는 안 돼 있지만 여기 뭐가 갖춰졌어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있어. 임차권. 을 앞으로, 그죠? 그리고 나서 등기가 어떻게 되냐면 저당권자인 병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됐죠. 근데 누가 샀어요? 이 임차권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대요. 자, 그럼 만약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만약에 요 임차권이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면 마치 이 병이 순위가 상승한 것처럼 나중에 경매할 때 얘가 순위가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요? 소멸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 혼동에서 소멸이 안 되는 경우가 어떻게 이 본인이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제3자가 혼동으로 소멸해서 손해가 보는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가 손해를 보면 혼동을 하면 안 된다. 혼동으로 소멸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본인
요 혼동을 해서 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요 사람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소멸을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4번. 갑이 을 소유의 토지를 점유한 상태에서 그것을 매수한 경우 갑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점유권은 요 답이 너무 쉽죠. 왜? 점유와 점유권과 소유권은 서로 병존하니까 그 성질상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틀린 거니까. 점유권은 소멸한다. 오케이. 여기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갑의 전세권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갑이 전세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A의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여기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요게 토지 소유자가 A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A야. 소유자가 A야. A가 소유자입니다. A. 근데 전세권자였어요. 갑이 전세권자였어. 1번 전세권 갑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을이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했대요. 그러면 돈을 누가 빌려줬냐면 A가 돈을 빌린 게 아니라 갑이 돈을 빌린 거거든요. 을한테. 그래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취득했으니까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로 저당권이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근데 갑이 전세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니까 이 부동산을 A로부터 갑이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2번 소유자가 갑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 전세권이 혼동으로 소멸하겠냐 이거죠. 근데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뭐도 이 저당권도 소멸하게 되니까 제3자에게 피해가 가잖아요. 그죠? 안 된다고. 안 돼. 이렇게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게 되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상환 방법하고 부동산학 개론에선 상환 방법하고 그 다음에 요 혼동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날이 좀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울수록 더 좋아요. 왜? 밖에 나가시지 마시고 실내에서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계속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